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 9살짜리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인물, 광해군 이야기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한 이 왕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한 건의 살인 사건입니다. 때는 광해군 5년 서기로는 1613년 봄이었습니다. 경상도에서 한양으로 올라오는 길목, 문경세제라는 고갯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길을 한번 걸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양쪽으로 산이 높고 깊어서 한낮에도 그늘이 질 정도로 어두운 곳입니다. 상인들이 오가고 선비들이 과거 보러 넘던 그 길이 조선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교통로였지만 동시에 그만큼 위험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해 봄, 비가 한 차례 내린 직후였습니다. 길은 진흙으로 질척였고 나뭇가지마다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상인 한 무리가 짐을 지고 고개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은 수백냥, 오랜 장사 끝에 모아온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날 살아서 그 고개를 넘지 못했습니다. 숲을 사이에서 갑자기 무리가 뛰어나왔습니다. 비명소리가 울렸고 이내 고갯길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상인들은 쓰러졌고 은은 사라졌습니다. 조정에 이 사건이 보고된 것은 며칠 뒤였습니다. 대규모 도적단에 의한 살인 강도 사건. 처음에는 그렇게 처리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포도청에서 범인들을 잡았고 취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취조실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반역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반역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게 됩니다. 포도청은 즉각 보고를 올렸고 광해군은 국청, 즉 반역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소를 설치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자백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무리들의 뒤에 조직이 있었다는 것, 자금을 댄 배후 인물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그 이름이 드러납니다. 김제남. 이 이름이 나온 순간 조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김제남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왕대비 임모광후의 아버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왕실의 외척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그의 외손자가 바로 영창대군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섭니다. 왜냐하면 영창대군이라는 이름이 광해군에게 갖는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만 이후 광해군이 내린 선택들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해군의 이름은 이온입니다. 조선 제14대 왕 선조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왕비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공빈 김씨, 후궁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고요. 조선은 철저한 유교 국가였습니다. 유교에서 왕위를 이어받는 원칙은 단순하고도 엄격했습니다. 왕비가 낳은 맏아들, 즉 적장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이래 200년 넘게 지켜온 이 나라를 지탱하는 원칙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선조에게는 오랫동안 왕비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왕비가 있었지만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임진왜란이 터진 것입니다. 1592년 왜군이 부산에 상륙하고 보름 만에 한양이 함락됩니다. 선조는 의주까지 피란을 갑니다. 나라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는 상황에서 세자를 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쟁 중이었으니까요.
선조는 차선책을 택합니다. 왕비의 아들이 없으니 후궁의 아들들 중에서 세자를 뽑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택된 것이 광해군이었습니다. 당시 나이 16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그 무게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그는 분조, 즉 조정을 둘로 나눠 자신이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의병을 독려하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무너진 전선을 수습하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직접 전쟁터에 가까운 곳을 누비며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임진왜란을 버텨내기가 훨씬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을 정도입니다. 만약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광해군은 아마도 조선에서 가장 정당성 있는 왕 중 한 명으로 기억됐을 겁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직접 나라를 지킨 세자, 그 공로를 인정받아 왕위에 오른 인물. 하지만 운명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몇 해가 지났습니다. 선조는 새로운 왕비를 맞이합니다. 임무광후입니다. 그리고 1606년 임무광후는 아들을 낳습니다. 영창대군. 이 아이의 탄생이 조선 조정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비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진짜 적통이 생긴 겁니다. 이미 세자가 있었지만 그 세자는 후궁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왕비의 아들이 생겼으니 세자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당시 일부 신하들은 공개적으로 혹은 은밀하게 영창대군을 세자로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조 역시 말년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광해군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전쟁터를 누비며 몸으로 나라를 지켰고 10년이 넘게 세자의 자리를 지켜왔는데 이제 갓 태어난 이복 동생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영창대군이 좀 더 자란 뒤였다면 역사는 정말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조는 1608년 영창대군이 고작 3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광해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왕이 된다고 해서 그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왕좌에 앉고 나니 잃을 것이 더 많아진 겁니다. 영창대군이 살아있는 한 그를 이용해 광해군을 끌어내리려는 세력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왕비의 아들, 완벽한 적통. 그 명분은 영창대군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에게 영창대군은 단순한 이복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왕자 밑에 놓인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시 1613년으로 돌아옵니다. 문경세제 사건의 배후에 김재남이 있다는 자백이 나온 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광해군은 즉각 대대적인 수사를 명했습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개축옥사라고 부릅니다. 개축년에 일어난 옥사, 즉 대규모 정치 숙청이라는 뜻입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혹독한 신문 속에서 자백이 이어졌고 연루된 인물들이 하나씩 잡혀 들어왔습니다. 김재남은 결국 사사됩니다. 임금이 내리는 독약, 사약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도 처형됩니다. 가족이 몰살되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창대군과 조금이라도 연결고리가 있는 신하들 혹은 한때 세자 교체를 거론했다는 의심을 받은 인물들이 차례로 끌려왔습니다. 어떤 이는 처형됐고 어떤 이는 유배를 갔습니다. 조정은 공포에 덮였습니다. 그리고 영창대군. 당시 나이 겨우 8살이었던 그 아이는 강화도로 유배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살 아이입니다.
이제 막 세상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정치가 뭔지, 왕위가 뭔지, 반역이 뭔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차가운 섬에 갇혔습니다. 강화도로의 유배는 당시 기준으로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왕실의 인물이 강화도에 유배됐다는 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닌 천천히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냉혹하기는 하지만 권력의 세계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고. 역사를 보면 왕위를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수없이 있었으니까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강화도에 유배된 영창대군이 갇힌 곳은 위리안치라는 처소였습니다. 위리안치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시나무를 엮어서 만든 울타리로 처소 주변을 빙 둘러싸는 방식입니다. 사방이 날카로운 가시나무로 막혀 있으니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접촉도 최소화됩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에게도 가혹한 그 공간에 8살짜리 아이가 갇힌 겁니다. 1614년 겨울, 유배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영창대군이 죽었습니다. 나이 9살이었습니다. 조정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더 경악하게 만든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방식이었습니다. 역사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방 안에 불을 계속되어 뜨겁게 만들어 죽였다. 한겨울에 방 안의 온도를 극도로 높여 아이를 서서히 열기 속에서 죽게 한 것입니다. 왜 이런 방식이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의 여러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 광해군의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강화도를 관리하던 관리들이 왕의 의중을 파악하고 스스로 저지른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혹은 나중에 책임을 피하기 위해 알아서 처리했다는 것이지요. 이 경우 광해군은 직접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이 죽음을 묵인한 것이 됩니다. 두 번째로 방식 자체가 의도적이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칼이나 독은 흔적이 명확합니다. 살인의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더위나 열기로 죽으면 기록에 병사, 즉 병으로 죽었다고 남길 수 있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석이 저는 가장 마음에 걸립니다. 이것이 공포를 심기 위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살해가 아니라 서서히 고통 속에서 죽게 만드는 방식. 그것은 단순한 제거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나를 넘보려는 자는 왕실의 아이조차 이렇게 된다는 것을 조선 전체에 보여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이 맞는지 오늘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그 진실을 완전하게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9살의 아이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광해군 치세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천천히, 그리고 깊게 영창대군이 죽었습니다. 개추곡사는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한 사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목대비, 영창대군의 어머니이자 선조의 왕비, 그리고 광해군의 계모였습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조선에서 왕대비, 즉 선왕의 왕비는 단순한 왕실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적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특정 인물을 지지한다거나
혹은 현재 왕을 부정하는 뜻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왕조 교체의 명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광해군 입장에서 임목대비는 자신을 언제든 흔들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아들 영창대군을 잃은 이후 그녀가 광해군에게 어떤 감정을 가졌을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지요. 광해군과 그 측근들은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1618년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합니다. 거처를 제한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부터 대비라 부르지 마라. 이 명령 하나로 그녀의 왕대비 지위가 공식적으로 박탈됩니다. 조선의 왕이 자신의 어머니, 비록 계모이지만 왕실의 최고 어른에게서 그 지위를 빼앗고 궁 안에 가둔 것입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이해하려면 조선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조선은 유교를 나라의 근본 원리로 삼은 나라였습니다. 유교에서 부모를 섬기는 효는 모든 덕목 중에서도 가장 근본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왕이기 때문에 더욱 완벽하게 효를 실천해야 했습니다. 왕은 신하들과 백성들의 모범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광해군은 그 금기를 넘었습니다. 어머니를 가뒀습니다. 왕이 어머니를 가뒀다는 이 사실이 조정에 전해졌을 때 신하들의 반응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광해군을 따랐던 신하들, 혹은 불만이 있어도 참고 있던 신하들,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효를 저버린 왕은 왕으로서의 정당성 자체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왕이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그 돌아선 마음들이 나중에 어디로 향했는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해군을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외교입니다. 광해군 제위 시절 동아시아의 상황은 그야말로 격동이었습니다. 200년 넘게 동아시아를 지배해온 명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틈에서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 급격하게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훗날 청나라가 되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에게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20년 전 임진왜란 때 수십만의 군대를 보내 조선을 구해준 나라입니다. 조선의 신하들은 이것을 제조지은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은혜는 단순한 고마움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 명나라를 섬겨야 하는 도덕적 의무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명나라가 이제 후금을 치겠다며 조선에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해군은 고민했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명나라는 기울고 있다. 후금은 강하다. 지금 후금과 전면전을 벌이면 명나라가 이길 가능성이 낮다. 그 전쟁에 조선 군대까지 끌어들이면 이기든 지든 조선이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 있다. 명나라가 지면 조선은 후금의 적이 된다. 명나라가 이기더라도 수많은 조선 병사들이 피를 흘려야 한다. 광해군의 판단은 중립을 유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반발했습니다. 명나라의 은혜를 어찌 저버릴 수 있습니까?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 충돌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광해군과 신하들은 서로 다른 세계관에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현실을 받고 신하들은 의리를 받습니다. 결국 1619년 조선은 군대를 파견합니다. 강옥립 장군이 이끄는 1만 3천 명의 군사였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강옥립에게 비밀 지시를 내렸습니다. 명나라가 유리하면 명나라 편에서 싸우고 후금이 강세를 보이면 상황을 보아 행동하라. 이 지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상황에 따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명나라 편에서 싸우다 죽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투는 사르후라는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명나라의 대패였습니다. 강옥립은 후금에 항복했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평가는 오늘날에도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광해군의 탁월한 판단이었다. 후금과의 불필요한 전면전을 피함으로써 조선을 지킨 현명한 외교였다. 만약 광해군의 외교 노선이 유지됐다면 나중에 벌어진 병자호란 같은 비극은 없었을 수도 있다고. 다른 쪽에서는 말합니다. 은혜를 저버린 배신이었다. 조선이 지켜야 할 의리를 팽개친 것이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이 단순히 역사 속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순간과 만납니다. 원칙을 지킬 것인가, 현실을 볼 것인가, 의리를 지킬 것인가, 실리를 택할 것인가. 이 갈등은 400년 전 광해군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명나라는 사르후 전투 후에도 다시 요구합니다. 더 많은 군대를 보내라. 이번에는 광해군이 거절합니다. 이 거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당시 맥락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200년 넘게 이어온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에서 조선이 명나라, 황제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현실적인 판단을 넘어서 이 나라가 이제 기존의 질서와 결별하려는 것인가 하는 신호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결심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이 왕은 선을 넘고 있다. 안으로는 신하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밖으로는 외교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 광해군은 이 시기 뜻밖의 일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궁궐 건설입니다. 광해군 재위 기간 동안 조선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건축 사업이 벌어졌습니다. 창덕궁의 복원과 증축, 창경궁 재건, 인경궁 신축, 경덕궁 건설, 4개의 궁궐이 동시에 지어지거나 대대적으로 손질되었습니다. 공사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기록에 따르면 철만 10만 근 이상이 쓰였다고 합니다. 10만 근.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약 60톤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거기다 목재, 돌, 흙, 기와 수십만 명의 백성이 공사에 동원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20년도 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피폐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 엄청난 규모의 공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단순히 왕이 사치를 부린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역사가들은 이 부분에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습니다. 광해군은 풍수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예언이 그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왕산 아래에서 왕기가 나온다. 왕기, 즉 왕이 될 기운이 그 땅에서 흘러나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왕산 부근에서 또 다른 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광해군에게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또 다른 왕이 나온다. 나를 밀어낼 누군가가 그 땅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는 그 땅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 자리에 궁궐을 세워 그 기운을 눌러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풍수로 운명을 바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광해군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불안했습니다. 언제 왕자를 빼앗길지,
언제 또 다른 위협이 나타날지 그 불안이 풍수로 향했고 그 풍수가 거대한 건축 사업으로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그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다시 부역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세금은 늘었고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신하들은 분노했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궁궐이나 짓고 있느냐고, 백성이 신음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광해군은 홀로 불안과 싸우며 궁궐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궁궐이 세워질수록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려고 한 선택이 오히려 더 많은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